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엔저는 계속 간다. 앞으로도. 예. 이렇게 통화를 많이 찍어내고 이자 또는 안 주고 자국 내에서 빚이 이렇게 많고 이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엄청 일으켜서 국민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엔화 약세가 되는 거. 바로 그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투자인사이트 시간에는 한국에 계신 일본 최고의 전문가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이명참 박사님 모시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번에 이제 한일 역전이라는 네. 책 네. 출간하셔서 저희가 굉장히 재미나게 네. 일본에 대한 대담을 했는데 최근에 막 여러 매체에 나오셔서 네. 일본 반도체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안 된다. 네. 턱이 없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구조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처음에 한일 역전이라는 책 썼을 때 그 얘기 하셨을 때는 네. 사실은 좀 뭐랄까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로부터 지금 벌써 한 2년 가까이 지났는데 네. 이제는 이명찬 그 박사님이 하셨던 책에서 했던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좀 수긍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3년 정도 됐네요. 책 나온 게. 네. 2년 전 1월 달에 나왔으니까 지금 11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한 10개월 정도. 네. 그 사이에 일본이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그게 보이니까요. 이제. 네. 근데 우리 박사님 일본에 계셨을 때는 일본이 정말 화려했을 때 아닙니까? 아주 뭐 절정이었죠. 1994년도에 갔을 때는 그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게 90년대 막 꺾이면서 꺼졌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제 꺾였다 내려오는 그래프로 보면 내려온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4, 5년 지났을 때 이제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느껴지냐니까 네. 유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이 베풀었던 혜택들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아, 외국인들한테도 흥청흥청했군요. 아유, 처음에는 뭐 엄청나게 보조들 많이 해서 여행도 막 지원하고 그랬었어요. 유학생들. 하기야 뭐 신입사원들 다른 회사 가지 말라고 하와이 여행 보내고 네. 이렇게 회사에 합격하면 그랬다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일본하고 완전히 딴 나라, 딴 세상이죠. 예. 그만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한일 역전 책을 쓴 게 2019년도에 1월부터 10월 초까지 이제 9개월 조금 넘게 이제 일본에 있었는데 네.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내가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 초반까지 한 10년 가까이 살았을 때 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 쇼크가 너무 커가지고. 네. 근데 가장 컸던 게 뭐냐니까 내가 유학할 때 10년 동안 일본 뉴스를 보면은 한국 뉴스가 거의 없었어요. 한국이 옆에 있나? 하는 정도로 살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대체로. 비교 상대가 안 된다. 비교 아예 그러니까 맨날 이제 비교하는 게 G7이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예.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이 거의 그 얘기밖에 없죠. 한국이나 뭐 중국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랬는데 2019년도에 가서 보니까 TV를 켜면은 와이드 쇼에는 꼭 한국 국지가 한 40분씩 있어요. 어허. 방송국마다. 네. 그 40분 동안을 줄기차게 한국을 씹어요. 그것도 뭐 비판적으로 어느 정도 그 팩트를 가지고서 학문적이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좀 고품격으로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거의 시정잡혀 같은 사람들도 꽤 많이 나와가지고 거의 끼끼덕거리면서 한국의 예를 들어 조국 사태 같은 거 줄창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허접한 나라 뭐 거의 그런 식이에요. 열등감의 발로였다. 그렇죠. 보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걸 왜 그런가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서 책을 내면서 그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일본이 과거에 전혀 상대조차도 안 되고 저기 뭐 아예 비교 옆에 사는 것조차 신경 끄고 살았던 나라가 자기들보다 막 앞서가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사실상 한번 보시면은 일본이 과거에 잘 나갔던 여러 가지 그 품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다 넘어왔어요. 한국으로 다 바톤 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다 뺏어왔다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것이 될 것이고. 반도체 있고요. 전자산업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철강도 그렇죠. 조선업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자동차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은 문화권도 그렇습니다. 문화는 뭐 완벽하게. 네, 그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반도체 회사를 만들어서 IBM과 손잡고 네. 뭐 이제 대만과 한국을 뛰어넘는 그런 반도체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사실 그 래피더스 목적 자체가 한국이나 대만을 뛰어넘겠다는 목적이 없어요. 본인들조차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대량 생산은 TSMC나 삼성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그게 뭐냐? 대량 생산해 가서 코스트를 완벽하게 다운시키는 그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뭐냐?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춤하듯이 네. 아주 타겟을 해서 네. 그 고객을 잘 선정해 가지고 단가가 높은 주문용 소규모 주문용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왜 발생하냐니까 이게 반도체는 투자액이 어마어마한 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뽑아내려면 그렇게 소규모로 만들어가지고 절대 채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네. 일본 전문가들이. 네. 그래서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일본이 반도체 실패한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인데 또다시 거기에서 또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또 실패하게 생겼다. 근데 왜 도대체 일본인들은 왜 도대체 변하지 않고 네. 사실 아까 여기 잠깐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메이지 유신에서 크게 변한 이후로 사실상 별로 변한 게 없는 변한 게 없죠. 100년 전의 체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요 유학 갔을 때 일본이 내가 느껴오던 받아오던 군국주의자 그 아주 무시무시했던 일본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고 요즘에? 아니 옛날에 내가 유학 갔을 때 유학 갔을 때 1994년도 네. 처음에 유학 갔을 때 받았던 인상은 너무 그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귀엽고 이런 그 상품들이 전국 투를 점령하고 있는 듯한 어디 한 군데도 이렇게 막 강압적이고 경찰들을 내가 만났을 때도 되게 부드러웠어요. 네네. 아, 그래서 일본은 이제 완벽하게 바뀌었구나. 완벽하게 2차 대전 패전 이후로 네. 완벽하게 민주주의로 선진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40년 체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구조적으로는. 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한일전 책에도 나왔습니다만 패전이라고 하지 않고 종전이라고 명명을 지으면서 네. 패전은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니까 정산을 하고 새롭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종전을 해버리면요. 그냥 가다가 여기서 멈춘 거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유학할 때 왜 패전이라고 하지 않고 종전이라고 다들 얘기할까 일본 사람들이 네. 그게 조금 창피하니까 네. 패전이라고 하면 창피하니까 종전이라고 하나보다 정도로 인식했어요. 네. 근데 그걸 학문적으로 책을 쓰는 일본 학자의 글을 읽고 나서 완전히 깜짝 놀랐죠. 연속 패전론 말씀하시는 네, 연속 거죠? 패전론. 저희 독일 책방이라는 그 책 하는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아, 했죠. 예. 그 영석 패전론을 읽고 내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 패전했던 그 구조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구나. 그 미국에 또 그냥 또, 무릎 꿇고 들어가서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모든 일이 계속 미국한테 패전하게 됐다. 그래서 그 영석 패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패전이라고 하지 않고 종전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 전쟁에 책임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부터 사함을 받으면서 네. 그 미국에게 복종하는 대신에 사함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이 사람들 전쟁 책임있는 사람들이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과 절대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주변 국가들에게 사과 안 하는 것도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국민들에게조차도 그걸 안 하고 그냥 미국에게 복속을 하면서 네. 복종하는 대가로 미국에게 복권 다 당하면서 네. 그 지위를 그대로 누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그게 영석 패전론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0년 체제 군국주의로 치닫겠던 그 시스템이 그 주체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죽었던 아베 신조의 그 정책도 그 외할아버지였던 네.
누구였죠? 기시노부스케. 기시노부스케. 예, 정책의 기시노부스케 부분 따라온 거니까. 기시노부스케는 A급 전범의 아주 내가 볼 땐 표변적인 인물이었다고 나는 봐요. 네. 아주 능력 있고 궁극주의에. 네네. 그런데 뭐 그렇게 해놓고 뭐 일본이 잘 되면 그래 너희들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말 어떤 일본 미래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과 고민이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찬 박사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일본 이 문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데일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지금 일본 엔화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일본 은행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건지 네. 그 옛날에 가장 최근에 이제 틀려진 내용이 뭐냐면은 뭐 세계 경제 뭐 위기 사건이라든가 무슨 사건들이 발발하면 안전자산 선호라고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팔레스타인에서 있는 그 전쟁 뭐 이런 것들 이슈가 트면 네. 보통은 엔화가 강세였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릅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YCC 정책도 네. 깨지기 일보 직전으로 갔고 네. 그리고 그 근원에 일본 인플레이션 장난 아닌 상황이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보단 낫죠. 이번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2.7% 나왔는데 근데 일본의 2.7%는 다른 나라의 3.7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렇죠. 예. 30년 동안 거의 인플레이가 없다가 예. 갑자기 1, 2년 사이에 뭐 최근에 4.몇 %까지 네, 올라갔어요. 그렇죠. 4%대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일본 국민들에서는 경악할 만한 네. 현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제 생겼느냐? 그 예. 얘기를 이제 좀 해야겠죠. 예, 예. 한 4가지 정도 이 엔저가 이제 완전히 구조적으로 정착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일시적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엔저는 계속 간다. 앞으로도. 예. 이거는 제가 일본의 정통한 학자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이나 글들을 면밀히 보면 볼수록 제대로 된 학자들은요, 엔저가 앞으로 계속 되었으면 됐지, 네. 이게 멈출 가능성 별로 안 보인다. 모든 그 하나의 지표가 엔저로 향한 거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조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녹화를 하는 날 사실은 원엔 환율이 올해 들어서 신기록이에요. 100엔당 870원. 와, 엄청나죠? 잠깐 860원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게 구조화된다. 네, 구조화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설이 들려는 1달러당 500엔 모자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500엔. 네. 지금 150엔입니다. 149엔입니다. 149엔입니다. 지금 149엔, 151엔까지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예. 그게 나는 그냥 하는 얘기로 들리질 않아요.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예.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말 저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엔화 사지 마라. 엔화로 무슨, 환차익 노려가지고 돈 벌겠다는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고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네. 다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한 이 정도 가격에 엔화 샀으면 꼭 돈 벌었습니다. 돈 벌었죠. 예, 예.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1급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하는 얘기라서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네. 겁니까? 한번 볼까요? 네. 2022년 3, 4월 정도로 기점을 해가지고 쫙 올라가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일본은 거의 마이너스 0.1로 그냥 쭉 일관하게 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금리차가 이제 5%가 넘게 나죠. 5.5%, 5.6%. 일본 5.5% 정도. 그 5.5%인데 일본이 마이너스 0.1%니까 0.1%죠. 합하면 5.6% 되는 거죠. 네네. 그 이 정도 금리 차이가 나버리니까 전부 엔화를 싸게 빌려가지고 달러를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캐리. 엔캐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화를 살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없고 엔화는 다 팔아버리려고 그러고 달러는 다 살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이 금리 차로 인해서 확대되는 건 뭐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간단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이 금리를 계속 유지할 거냐? 머지않아서 내려올 거다. 네. 이제 그걸 보고서 엔화를 사두면은 네. 이제 돈 벌 거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일본의 그 엔저는 구조화됐다. 네. 단순한 금리 차 가지고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시면요.
대규모 완화책 이걸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달러는 지난 30년간요 9배가 통화량이 증가했대. 30년 전의 GDP에 비해서. 네. 그런데 미국의 GDP가 3.5배 성장을 했어요. 네. 30년 전보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GDP의 2.6배 정도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요. 예,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엔화는 어떠냐면요. 30년 전의 GDP랑 지금 GDP랑 별 변화가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30년 전하고도. 네. 별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엔화는 그때 GDP의 14배를 찍어냈다는 겁니다. 네. 보통은 GDP 성장과 통화량이 똑같이 가면은 뭐 통화량 실질 증가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실질 증가가 한 2.5배 뭐 이 정도 되는데 일본 같은 12배네. 14배. 14배? 네. 그게 1급 전문가가 다 계산해서 네. 글을 썼던 거예요. 네, 14배면은 14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엔화는 돈이 넘쳐나고 네. 달러는 거기에 비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으니 당연히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엔화는 앞으로 계속 찍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네. 오늘도 계속 찍어내고 내일 계속 찍어내고 앞으로도 계속 찍어내. 영원히 찍어내야 된다 그래요.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유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 개인으로 치면 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은 지금 국가 상황이 엄청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거대한 부채는 왜냐하면은 사실 일본의 국가 예산이요 한 105조 엔 정도였어요. 평소에는. 근데 팬데믹 있고 나서부터는 한 30조 엔 이 뭐랄까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어요. 그 지금 140조 엔 정도인데 세수가 어느 정도 그치냐면요 60조에서 70조 거친답니다. 세금이. 절반 정도밖에 안 거친다. 절반 정도밖에 안 거치죠. 절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채권 누가 삽니까? 외부에서는 잘 안 사줘요. 부도 안 나는 이유도 외국한테 안 팔아서 부도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이 거의 거의 한 50% 지금 53%라고 합니다. 최근에 내가 일본경제신문 봤더니 53%라고 그래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안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했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자율. 그렇죠.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자가 1% 오를 때마다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더라고요. 27조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1% 올라가요. 1% 올리는데. 근데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1조. 11조. N. 11조 몇천 엔 정도예요. 3천 엔 정도가. 지금 현재에. 그러면 금리 1% 올리면은 뱅크럽인 거죠. 네, 중앙은행이 발권하지 않으면 뱅크럽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발권 안 하면 뱅크럽.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권을 계속해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은행 같이 그렇게 파산을 안 한다.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2천만 원 주고 땅을 샀는데 2년 전에 지금 현재 시가로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땅 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면은 은행에서 2천만 원 쳐주겠냐 이거야. 어떻게 쳐주죠? 안 쳐주죠. 현재 시가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치고 그게 계산상 얼마 빌려줄 거예요. 그러겠죠.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국채가 그렇게 해서 이제 손실액이 그렇게 이제 천문학적으로 나버렸다. 당장 뱅크럽은 아니지만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외부에서 그걸 평가를 하면서 저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신용도가 팍 떨어진 엔화가 신용도. 엔화가 신용도 떨어지는 순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은행들은 딱 엔화 차단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모시고 일본 엔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서 모셨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요. 아니 왜 여기서 안 멈추지? 150엔까지 왔는데 왜 안 멈추지? 멈추지를 못해요. 멈출 수가 없어서 못 멈추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0.5% YCC 10년물짜리 했을 때 0.5%에서 150엔이라면 지금 거의 0.9% 1%까지 올라왔으니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서 강세가 가야 되는데 전혀 가지를 못하는 거죠. 일단 그게 10년채잖아요. 10년 장기채니까
당장 미치는 영향이 또 좀 적은 건 있어요. 네. 현재보다도 그렇죠. 그 완충작용이 있으니까 그건 네. 민감하게 반응 안 한다. 그런 네. 부분도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예, 예. 그렇긴 한데 요거는 지금 1%까지 올렸는데 이거 곧 2%, 3%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아, 그럴까요? 유지를 못 해요. 예. 그래서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지금 왜 그러면 0.25에서 계속 유지하지 왜 못했을까요? 0.5로 올렸죠. 네. 지난번 그러다가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이번에 새롭게 네, 네. 아, 우에다. 네, 우에다 총재가 다시 0.5를 더 올려가지고 1%까지 해놨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그 전설의 딜러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 6% 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왜? 평균적으로 6% 정도는 그냥 가는데 이게 못 올라가도록 일본 은행이 꾹꾹 눌러놔 발로 막 밟고 네. 위에 올라타고 못 올라오게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럴 힘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 은행이.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6%까지 올라가는 순간 이제 한마디로 끔찍합니다. 얘기가. 네. 진전 얘기가. 일본 금융 재앙이 올 수도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채를 53% 정도 안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네. 그게 엄청나게 500 몇십 조든가 590 몇십 조인가 그래요. N으로. 네. N으로 90조 N인데 그게 53% 정도면은 이게 채권 올라가잖아요. 이 이자가. 그 이자 지급하려면은 돈을 또 찍어내야 되죠. 찍어내고 하여튼 그래서 그걸 못 하는데 또 조금 전에 일본 정부도 예산을 편성하려면은 아까 140조 1년에 네. 예산이 네. 그걸 써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돈 치면 한 1,300조 정도 예산.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한 600조 600, 700조 정도. 네, 네, 600조.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우리보다 한 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인구도 뭐 우리보다 배가 넘으니까요. 그랬는데 예. 이제 세수가 반밖에 안 되니까 그 반은 이제 전부 그 돈 찍어내 가지고 네. 그 부채로 남는 거 아니에요. 계속 부채가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기하급수로 쌓이고 있어요. 예, 예, 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린다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이제 요 문제가 실수요 구매의 감소라는 게 있는데 네. 요게 뭐냐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은 네. N고로 갈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금리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니까 경상수지를 보니까 물건을 팔아는 거 무역은 적자예요. 무역이요? 네. 무역은 수출 잘하는 국가인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유가 같은 게 많이 올라서 유가가 오르고 식료품 수입 물가 원자재가 네네. 가격이 오르니까 네. 거기에서 조금의 차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해외 투자한 게 있잖아요. 해외 투자 많이 했죠. 해외 투자 많이 했죠. 네.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경상수지는 흑자예요. 와, 정말 해외 투자가 정말 많군요, 일본이. 그러니까 네. 그게 한 35조 엔 정도라는 거예요, 수익이.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경상수지가 흑자니까 앞으로 흑자가 계속되면은 엔고로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는데 안 가더라 얘기해요. 네. 그 왜 그런가 이제 이 사람이 이 학자가 면밀하게 봤더니 이 금리 차이에서 오는 엔저 요인보다도 요 요인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네.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해외 투자한 게 다 1차 수익이라는 거예요. 네. 1차 수익이라는 게 정권에 투자하거나 뭐 이자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 돈은 굉장히 뭐랄까 돈이 35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파는 게 이제 한 20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잖아요. 네. 수출액은 적은데 이게 해외에서 받는 이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경상수지로 돌아오는데 네. 문제는 현금 플로우로 보자 이거예요. 예. 현금 플로우로 봤을 때 외부에 투자했던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달러로 거기서 벌잖아요. 달러로 이자를 받고 뭐 다 하는 거죠. 그 재투자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해외에서 번 돈은 네네. 국내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국내에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엔을 사게 되면은 네네. 엔고로 올라가는 동인이 되는데 네네. 그게 거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경상수지에는 플러스로
작용을 하는데 네. 실제로 그 현금 플로우로 보면은 네. 이게 안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금 플로우로 보면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쪽으로 표현해 네. 보면은 해외의 매출처에 의한 이익이 영업이익과 재무제표상으로는 있는데 네. 현금 흐름으로 우리 금고에다 꼽아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투자하니 일본 그 자국 내의 그 로컬 기준, 그러니까 네. 지리학적 기준으로 보면 돈이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N 매수가 N 매도보다 적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N저가 앞으로 그런데 요 흐름이 앞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네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본에 사실은 N저가 되면서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꽤 많이 되는데 네. 그것보다요. 음. 적자가 엄청난 적자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나 있어요. 네. 일본의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라든가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네. 서비스 수지에서 가지고 엄청난 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 등 그렇죠. 그 소프트 관련 그 소프트 관련 예, 지출이 많다. 그게 지출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음. 밑에 그 노란색 있잖아, 그죠? 네. 저 노란색 저게 이제 해외 서비스 네. 비용으로 지불하는 돈인 거예요. 네. 저 주황색 저게 여행객들이 뿌리고 가는 돈입니다. 네네. 차이가 어떻습니까? 네, 엄청나게. 엄청난 적자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 22년도. 네. 사실은 엔화 약세를 했던 것은 아베의 세 가지 화살 네. 정책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끝단에 임금을 올려주는 걸 통해서 네. 이 엔화 약세를 네. 기업 실적 향상으로 넘기고 기업 실적 향상을 개인들의 주머니를 높여주는 월급을 높여줘서 다시 선순환시키고자 했던 게 아베의 세 가지 화살의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앞서 그 언급을 하시기는 네. 월급이 잘 안 올라간다. 네. 이런 말씀. 월급 전혀 안 올라가죠. 전혀 안 올라갑니까? 최근에 조금 올랐죠. 네. 조금 올랐는데 그게 뭐 그다지 대기업의 네. 재무 동향인데 보시면은 여기 청색이요. 네. 2000년도 수치고요. 빨간 막대 그래프가 2020년도 거예요. 네. 보시면은 현 예금을 2000년도에는 48.8조 엔이었다면은 이게 한 85.1% 증가해가지고 90.4조 엔으로 늘었어요. 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똑같네요. 네. 0.2% 떨어졌어요. 네. 0.4% 떨어졌어요. 예. 0.2조 엔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경상이익은 보시면은 91%가 성장했어요. 예. 설비 투자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네. 배당금 보세요. 배당금은 많이 주죠. 네. 배당금은 483%나 네. 증가했어요. 예, 예. 2000년보다. 그게 뭘 말하냐니까 기업들이 이거 배당금은 많이 줘가지고 어쨌든 해외 자금을 좀 유입을 노리는 거죠. 네. 그래야 주식이 팔리니까. 배당금 뭐 안 주면 주식 팔리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많이 주는데 압도적인 게 내부 유보 한번 보세요. 내부 유보금이 175%는 늘었는데 154.1조 엔이 네. 늘은 게. 예, 네. 늘은 게.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이렇게 내부 유보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건비를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 돈은 자기네는 돈은 벌었는데. 자기는 돈을 버는데 아베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엔저를 해주면은 네. 대기업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은 그게 낙수 효과로 네.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수요가 이제 많아지니까 네. 공장이 이제 물품이 잘 팔리고 네. 그러면 또 기업 이익이 올라가고 이렇게 선순환을 꿈꿨는데 이거 보세요. 유보금을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안 주니까 예. 수요가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단추가 잘 꿰어지면 네. 즉 돈을 N저로 인해서 기업들이 수출도 더 잘하고 돈을 잘 벌어서 노동자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뭐 이래 버리면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우상향하는 그렇죠, 그렇죠. 순환고리가 연결이 되면서 네, 네. 일본 경기가 활성화되고 네. 그럼 또 일본이 상당히 그 선진국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되는데 네. 임금에서 끊긴 거네요.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은 네, 네. 2020년까지는 도대체 월급을 안 준다. 그리고 만약에 최근에 인건비가 늘었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일본 엔화 약세가 한 50% 정도 나타났으니까
한 20% 인건비 증가시켜 준다고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은 늘은 것도 아닌 늘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중으로 지금 고통스러운 게 물가는 3, 4% 올랐다 치면은 네. 임금은 내가 평균 보니까 2.1 정도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네, 최근에. 네. 대기업 빼고. 네. 대기업은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40% 올렸어요. 예, 굉장히 많이 올렸죠.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예. 그거는 당연하죠. 유니클로는 직원들이 전 세계에 있으니까. 아, 외국인들에게 돈을 있군요. 달러로 주면은 그걸 이제 엔화로 환산하면은 일본에 국내에 있는 엔화 돈 받는 사람들은 40%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봐야 본전이네. 그래봐야 본전인 거예요. 네, 달러로 바꾸면 본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달러로 바꾸면 본전. 달러로 바꾸면 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클로 입장에서는 이게 국내 기업이 아니고 전 세계 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만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엔화가 떨어졌다고 엔화 환산해가지고 그 돈 줬다가는 완전히 봉급이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달러로 환산해서 주니까 국내 직원들에게는 40% 올라간 효과 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숨어 있군요. 저 그래서 유니클로는 40%나 임금을 올렸어? 막 이랬는데 달러로 환산하면 별게 아니군요. 별거 아니죠. 이게 보면 볼수록 진짜 웃겨요. 지금 일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엔화가 100엔, 105엔 하던 게 147엔, 150엔까지 막 1, 2년 사이에 순식간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안 돌아간다고 하시는데 많은 경제 전문가가 그동안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죠. 돌아가겠지. 돌아가겠지. 돌아가겠지 하는데 지금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는 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본 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고. 그 다음에 아까 얼핏 얘기했었죠. 어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뭐 전쟁이 난다든가 뭐 어려움 발생하면은 달러가 팍 뭐 문제가 생기면 엔화로. 그렇죠. 안전자산 선호. 안전자산. 지금 일본 전체 국력이 쇠퇴하면서 소위 말하는 생산성이 저하하면서 일본 전체에 이게 힘이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걸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저도 냉정하게 따져 보면은요. 이렇게 통화를 많이 찍어내고 이자 돈을 안 주고 자국 내에서 빚이 이렇게 많고 이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엄청 일으켜서 국민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그렇죠. 이거 외에는 안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엔화 약세가 되는 거. 바로 그겁니다. 와, 나는 공부하다가 놀란 게 그 부분이 그걸 깨달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 정부는 엔고로 가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다는 거.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정부가 엔고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 잠깐만 150엔 온 거 아니고 다시 100엔으로 갈 거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 엔화가 엔고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이유예요. 지금 한번 이걸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올 한 해만 봐도 연초에 127 뭐 이러다가요 쭉 떨어지다가 다시 잠깐 고개 꺾였죠. 다시 이렇게 내려오다가 꺾였죠. 다시 내려오잖아요. 여기 꺾이는 게 뭐겠어요? 일본은행이 달러로 엔화를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네네. 그렇죠. 계속 개입하는 거죠. 개입하는 거죠. 네네. 일본은행이 개입한 거예요. 근데 요 돈이 엄청나답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요거 내가 다 보니까 한 600억 달러 정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이 걸쳐 쓴지 한 번인지 모르죠. 요때가 600억인지 모르겠는데 600억 달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 돈 벌려면 600억 달러 돈 벌려면 일본의 그 관광객들 1년 내내 와봐야 600억 달러 안 됩니다. 한순간에 그냥 600억 날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시 멈췄다가 바로 또. 그래서요, 지금 일본은행에서 이걸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2천억 달러 정도가 있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쓸 수 있는 게. 탄원이 소위 말해서. 그런데 그거 순식간에 날아갈 거예요. 그렇죠. 올해 600조 썼으면 뭐 그럼 벌써 3분의 1을 아니 4분의 1 600억 달러 정도 써버렸으면 그러니까 3분의 1은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본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1조 3천억 가까이 가지고 있다는데 2천억 달러 정도가 현금성 달러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미국 국채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 국채를 만약에 이걸 하기 위해서 국채를 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본 미국 뭐 달러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도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내리려고 했는데 네. 금리 올라가면 똑같은 거예요. 네, 금리 격차가 나니까. 네. 이것 때문에 딜레마 때문에 이것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래서 이거 내려갈 때 개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네. 심각하겠죠. 예. 쓸 수 있는 통화의 양이 점점 줄고. 예. 그 다음에 이거 다 써버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헤지 펀드들이 이걸 이제 노릴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저희가 보기에는 바로 고점입니다. 요즘을 노리는데 네.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이 블라핑을 해요. 너희들 계속 내려갈 줄 알고 돈 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손해 볼 거야. 네. 블라핑 하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블라핑이 그냥 블라핑이더라 이거 알게 되는 거 이제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일본 엔화 약세를 자꾸 여쭤보는 게 그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거 때문이지요. 그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오늘 제 이제 말씀으로 이거 확고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 그래프 이 트렌드는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예. 방법이 이게 올라갈 그 뭐가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뭐 수출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아, 그렇죠. 네. 일본에 뭐 제품이 갑자기 막 잘 팔려가지고 수출이 막 어마어마한 흑자로 돌아가면 완전히 얘기는 달라지죠. 네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혀 그럴 김새가 없다는 겁니다.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차 잘 팔 것 같은데. 아유, 그것도 뭐 한계가 있죠. 사실은 도요타 지금 지난번에 그 반도체 구입을 잘 못해가지고 네. 60만 대인가를 생산을 못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잘 팔리면 뭐 네. 그것까지 다 팔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 60만 대나 못 만드는데 뭐 돈을 어떻게 봅니까? 그 반도체 일본이 왜 저렇게 반도체에다 저렇게 목을 매느냐? 네. 다 그런 것 때문에요. 결국 TSMC의 구마모토 공장도 네. 자동차 반도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거는 이제 네. TSMC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소니 때문에. 네. 소니가 뭘 그 센서 만드는데 아, 네네. 센서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주로 해요. 아, 저기 소니의 그 시모스 센서 같은 거. 예.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네. 그리고 지금 소니가 거기에 지분을 뭐 18%인가 20% 안 넘게 네. 그렇게 가지는 거 하고 TSMC하고 그렇게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든 건데 그게 여기서 만든 그 반도체는 대부분 다 소니로 다 가요. 네. 덴소도 조금 이제 여기다 뭐 끼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4조 가까이 줬는데 왜 소니한테만 혜택이 가는 그 반도체 생산하는데 네. 거기에 국민 세금을 그렇게 많이 투입했나 하고 다들 소니 외에는 다들 입이 이만큼 나온 거죠. 소니만 혜택 보는 거니까.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저희는 또 그쪽이 전문이니까 네. 결국은 애플의 그 말씀하신 그래픽 사진 칩, 네. 시모스 칩을 공급하기 위한. 그렇죠. 예. 그런 맥락으로 이제 가는 네. 거고 이제 엔화 방금 그 이제 엔저가 계속되는 부분 그거 마무리 딱 하나 더 지으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사시에 그 당시 엔 매수 했던 것이 이제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네. 준 기축통화라 뭐 그런 얘기 했었다니. 그렇죠. 예. 지금 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거의 상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준 기축 통화였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제 엔저가 확 내려오는 거 보면서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제 뭐 120엔, 네. 130엔 언더로 떨어져서 다시 그 안에서 옛날처럼 놀지 못하고 150엔 밖으로 떨어져서 여기서 계속 헤매버린다면 정말 기축으로서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입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미 일본은 준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들 일본 전문가들이. 네, 일본 전문가들이에요. 네. 일본 전문가들입니다. 이거 보면요, 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측한 게 120엔, 125엔대에서 132엔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다들 예측했잖아요. 네네. 네. 달러 엔의 명목 실효 환율을 보시면요, 달러가 떨어질 때 엔화도 같이 떨어져요. 예. 네. 이게 금리 차로 가지고 엔저를 설명하면은 네. 금리가 올라갈 때 이게 소위 말하는 접으면은 이렇게 데칼코마니가 돼야 돼요, 그래프가. 네네. 달러가 올라갈 때 엔화가 떨어지고 네네. 달러가 내려올 때 엔화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 접으면 데칼코마니가 돼야 돼요, 네네. 그래프가. 예. 근데 이게 병행을 하고 있어요. 달러야. 보통 달러의 페어 통화가
유로가 제일 크고요. 약 네. 60% 되고 그다음에 약 한 14% 정도가 엔하고 파운드하고 뭐 이런 게 스위스 프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면 원래는 엔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면 엔화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달러 약세일 때 같이 약세더라고요. 예. 그 위에 게 파란색이 달러고요. 예. 여기 저 주황색이 엔인데 예. 달러가 이렇게 내려갈 때 엔화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왼쪽이 엔화구나. 아. 엔화구나 전부 다. 예. 네. 그런데 같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것도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벌어지긴 하는데 그 파동을 보면은 지금 이거는 왼쪽은 화가 아니고 그냥 지수군요. 예, 지수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지수였으면 그건 맞네요. 지수로 봤을 때 네네. 2021년 1월 1일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네네. 이제 달러가 이제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데 네. 엔화는 급격한 곡선으로 내려가는 건 맞는데 네. 요 이제 파도를 보면은 금리만 가지고 엔저를 설명하려면은 네. 이게 달러가 내려올 때 엔화가 올라가야 돼요. 네네. 방향성이.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런데 이게 방향성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만 좀 명확히 보이는데 여기도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죠. 여기도 보면 조금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는 거. 내려올 때 확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금리만 가지고는 엔저를 설명할 수 없다. 예. 명확한 증거라는 거 이게.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좀 깜짝 놀랐던 자료가 네. 일본의 무역 수지를 보고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놀랬죠. 네, 일본 저는 굉장히 수출 잘하고 있을 거라고 그다음에 또 엔화 약세면 더 잘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거 보니까는 좀 잘하더라도 이게 적자 규모가 오른쪽 이게 적자 맞습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이게 보시면요. 여기 까만 실선이 예. 수출이고요. 까만 실선이 수출이고 요 점선이 수입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럼 지금 적자가 2021년 이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이 수입 물품 엔저로 인해가 수입 단가가 폭등을 해서 그래요. 엔화 환산으로. 네, 엔화 환산으로. 그러네. 그 엔저가 되면 계속 이 현상이 이제 앞으로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구조화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겠네. 엔화가 갑자기 약세가 120원으로 가지 않는 한은 이게 계속 유지되면은 수입과 물가는 계속 이제 높은 가격으로 수입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질 거고. 그렇죠. 사실은 뭐 일본에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인플레가 2%가 된다고 해서 낮은 인플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인플레가 목표지만 네. 일본의 인플레는 2%, 일본의 2%는 그동안의 일본의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꽤 높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아베가 2012년도에 정권 잡고 나서 엔화를 마구 풀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물가 올리려고 2% 선을 올리려고 그렇죠. 그렇게 몇 년 또 8년을 했는데도 끄떡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뭐냐? 오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엔화 약세. 엔화 약세하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그게 일본한테 아주 데미지가 큰 거예요.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그 뭐 유가가 폭등했죠. 에너지 뭐 LNG 다 폭등했잖아요. 네. 일본은 전부 이제 에너지를 거의 100% 가까이 다 수입을 우리도 그렇지만 네. 일본도 근데 엔저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 수입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엔화 환산으로 치면. 엔화 환산을 치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구조화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 그래서 엔저는 앞으로 계속 갈 거라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 옛날 IMF전 한국 생각이 나네요. 한국도 그때 수출입 역전 무역 적자가 크게 빵빵 터지고 반도체 안 팔리면서 적자 빵빵 터지고 나서 원화를 강세를 유지하겠다고 개입을 해가지고 외환 보유 탈탈 털고 그러고 나서 IMF가 빵 맞는데 여기는 뭐 그때보다는 뭐 외환 보유고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럴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엔화가 약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굉장히 높죠. 네. 일단 무역 수지가 명확하게 엔저를 계속 지향하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금리도 쉽게 이제 안 떨어질 거고, 네. 이게 이제 한번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물가를 미국이 물가 잡으려고 저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쉽게 안 잡혔잖아요. 네네. 그럼 일본은 어떨 거예요 앞으로? 네. 물가를 뭐가 잡을 겁니까? 그렇죠. 엔화 약세가 되면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지는. 쉽게 안 떨어지죠. 예. 그럼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예. 엔화를 걷어들여가지고 물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걷어들이지는커녕 마구 찍어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찍어냅니까? 이자 갚아야 되고. 이자 갚아야 되고 예. 국가 예산 예. 만들려면은 네. 세수는 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국가 예산 전체에. 예. 그 나머지 반은 돈을 마구 찍어내가지고 그 부채로 가지고 전부 계속 하고 있어.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국민들이 정권 바꾸기 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왜냐? 지금 현재 정치가들은 이대로 가자 해요. 네. 자기 국회의원 하는 동안 이거 바꾸려면 경천지동하는 어떤 리더십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눈 감고 그 타조가 뭡니까? 땅에 고기만 쳐박으면 자기가 숨은 걸로 네. 아는 거잖아요. 예. 그거가 좀 똑같은 거예요. 일본 현상이. 정치가들의. 사실은 뭐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시다만 잘리면 되지 자민당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또 바꾸면 돼요. 총리만. 네, 총리만 바꾸면 되죠. 쥐들끼리 계속 도니까. 예, 기시다 총리는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왜냐? 이게 지금 어려운 게 한꺼번에 다 닥치고 있거든요. 방법이 네. 없어요. 누가 나와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월급을 그냥 진짜 한 70%씩 올려주면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럴 턱은 없어 보이고. 예. 하나 더 내가 쇼킹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중소기업이 몇 %입니까? 저도 이거 보고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99.7%가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아는 기업들이 좀 큰 데가 많고 은행들은 다 큰데 이 큰 기업들이 여기 보면 여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게 68.8%니까 대기업 0.3% 대기업이 이만큼 생산한다는 거예요. 0.3%의 대기업이 한 32% 가까이 31% 31% 네. 31% 가까이 0.3%의 대기업이 네. 국내 생산의 31%를 담당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네. 주요 국가의 이익법인과 결손법인 현황을 보면은 네. 결손법인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적자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몇 %입니까? 72%예요. 적자 보는 기업이. 네. 미국, 영국, 독일, 한국이 보면은 46, 48, 독일이 조금 넘네요. 56%. 한국도 46%. 네. 이게 이제 조금 한 몇 년 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네네. 이게 한번 보세요. 72%나 되는 중소기업이 네. 적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임금을 어떻게 올려줍니까? 네네. 임금 못 올려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0.3%의 대기업이 임금 올려봐야 그게 전체 평균에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겠어요. 99.7%가 중소기업인데 99.7% 중소기업은 돈을 올려줄 수가 없다. 올려줄 수 없는 거죠. 네,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죠. 제가 시골에 있는 좀 후진 호텔 갔을 때 네. 동남아 왔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인력도 많고 되게 열심히 서비스해주고 여기 선진국이면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흔하지? 네. 그래서 좀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일본은 지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네. 그게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팬데믹 이후예요. 팬데믹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 합병증 비슷한 그 소위 말하는 노인성 병이 있어요. 네. 지병이 있었어요. 네. 근데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럼 이게 복합증으로 잘못하면 가는 경우 많았잖아요. 네. 한국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지병은 없었어요. 네. 좀 어디 다치고 뭐 부러지고 뭐 이런 건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팬데믹을 잘 넘겼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한국이 어려운 건 수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이게 수출 소위 말 서플라이 체인이 막 망가지고 네. 뒤틀리고 막 혼란스러워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특히 예. 중국이 더 그렇고. 네. 중국이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고. 네. 그게 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수출에 민감하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부에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구조, 소위 말하는 펀디멘탈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일본이 저런 거 한국이 곧 따라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절대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본은 아까 말했듯이 팬데믹에서 합병증의 그 정세를 보이는 거고 한국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병이 생겨도 그것도 치료하면은 또 금방 낫고
지금 현재 심각한 병이 있어도 그것도 치료하면 금방 낫는데 일본은 거의 합병증 수준이다. 그 차이를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혹시 끝으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일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본을 폄하하기 위해서 아니면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일본에 대해서 그나마 좀 알고 또 옛날에 유학할 때 엄청난 혜택도 받고 일본에서 그때 엄청 좋았던 일본이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 네. 안타까운 마음도 없잖아요. 있고 또 우리 이웃 국가이기도 하고 또 일본이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한테도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팩트를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댓글들에 일본 망하는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망하는 것부터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건 또 한국 얘기할 때 하면 되잖아요. 네네. 오늘은 일본 얘기한 거니까 일본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니까 그런 댓글은 좀 참고해 주시고 네. 일본이 어떠냐에 집중해서 오늘 영상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엔저에 대해서는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지금 막 집중적으로 앞으로 영상을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엔저로 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그 경제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은 한일역전 TV입니다. 제 채널이 거기 오시면은 앞으로 제가 계속 그걸 준비해서 수시로 내가 그 엔저의 동향을 보여드릴 텐데 많이 와줘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명찬 박사님의 그 유튜브는 한일역전 TV, 네, 한일역전 TV로 가시면 우리 이명찬 그 박사님의 다양한 일본 관련된 이야기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인사이트 시간, 엔화 약세 도대체 어디에서 멈출 거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일역전의 저자 이명찬 박사님과 함께 대담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